과거 학창시절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던 한 여성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성공한 남편의 회사 창립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으면 그곳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들이 나타나 그녀를 다시 괴롭히게 되자 남편이 나타나서 그들을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늘한 서고의 공기에는 오래된 책들이 머금은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차혜진 49세는 그 냄새를 사랑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이 고요한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서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출간하는 족족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얼굴 없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혜진은 오늘도 익숙하게 낡은 카트를 밀며 서가를 정리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평온했다. 십수년째 이어온 분당 시립도서관의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세상과 맺는 최소한의 연결고리이자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속죄와도 같았다. 혜진이 서우라는 이름으로 벌어들인 인세의 상당 부분은 모교의 장학재단과 이곳 도서관에 조용히 흘러들어갔다. 차혜진이라는 이름으로는 단 한 푼의 기부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혜진 씨, 오늘따라 더 조용하시네. 무슨 좋은 글이라도 구상하고 계신가 봐요. 도서관 관장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혜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다. 아니에요, 관장님. 그냥 책 냄새가 좋아서요. 하긴 혜진 씨만큼 책을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지. 그러고 보니 요즘 서우 작가 신작이 돌풍이라던데. 혜진 씨도 읽어봤어요? 필체가 꼭 혜진 씨가 쓰는 독후감처럼 담백하면서도 힘이 있더라고. 순간 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넘겼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칭찬하는 말을 바로 앞에서 듣는 것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네, 저도 팬이에요. 글이 참 깊이가 있죠. 그녀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시 서가 사이로 몸을 숨겼다. 책장 뒤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는 그녀의 귓가에 남편 강태준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살 거야? 당신이라는 빛을 왜 스스로 가두는 건데? 강태준.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JNK 이노베이션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그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다. 가난한 연구원 시절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혜진에게 그는 언제나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종종 혜진을 세상 밖으로 꺼내 보이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표현되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평창동의 언덕 위에 자리한 건축 잡지에나 나올 법한 모던한 저택. 그곳은 혜진의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만든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다. 현관문을 열자 언제나처럼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태준이 그녀를 맞았다.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아내. 다정하게 그녀를 안아주는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품에 안길 때마다 혜진은 자신이 이 온기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곤 했다. 당신이야말로요. 회사 일 바쁘잖아요. 바쁘지. 그래서 할 말이 있고.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혜진아, 다음 주 금요일. 우리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 정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또 그 이야기였다. 혜진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굳혔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화려한 파티,
온갖 가면을 쓴 채 서로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눈빛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장소였다. 당신도 알잖아요. 나 그런 자리 불편해하는 거. 알아. 아는데 이번은 달라. 10년이야. 당신 없었으면 지금의 JNK 이노베이션도 없었어. 시작을 함께한 사람이 자리를 빛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제발, 응? 이번 한 번만. 태주는 아이처럼 그녀의 팔에 매달렸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냉철한 승부사도 마다하지 않는 그였지만 혜진 앞에서 그는 언제나 무장해제된 소년이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 그가 JNK 이노베이션에 쏟아부은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했던 자신의 존재. 혜진은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기쁨에 겨워 혜진을 번쩍 안아 올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진아.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지만 혜진은 차마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30년 전의 그날처럼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파티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희미한 통증과 함께 그녀를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흉터가 굳은 날을 예고하듯 욱신거리는 것과 같았다. 파티 당일 혜진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아하게 빛나는 실크 소재의 네이비 컬러 드레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매만진 기품 있는 올림머리, 그리고 태준이 선물한 그녀의 목선에서 조용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혜진에게는 꼭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억지로 꿰어 입은 듯 어색하기만 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울 속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혜진은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빛의 향연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금빛 조명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JNK 이노베이션의 10년 역사를 축하하는 자리, 성공과 영광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허상처럼 보였다. 태주는 주인공답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나누기 바빴다. 그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한 명 한 명에게 그녀를 제 아내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은 JNK 대표의 베일에 쌓인 아내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상투적인 칭찬을 건넸다. 혜진은 입가에 경련이 일도록 미소를 지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잠시 태준이 중요한 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혜진은 기회를 틈타 인파로부터 벗어났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홀 구석, 거대한 화분 뒤에 몸을 숨기듯 섰다. 잠시나마 찾아온 고요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등 뒤에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차혜진 아니니?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하지 않은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얼굴이 있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오수민, 그리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김유라였다. 세상에, 너 정말 용됐다. 이런 데서 다 보내. 듣자 하니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쳤다더니 JNK 대표가 내 남편이었을 줄이야. 수미는 혜진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유라는 옆에서 키들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옛날 생각난다 얘.
교복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녀서 애들이 더럽다고 놀리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이런 비싼 옷도 다 입고. 그들의 목소리는 혜진을 순식간에 30년 전 지옥 같았던 고등학교 시절로 끌고 들어갔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소녀 차혜진. 전국 100일장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신문에 이름이 실리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독차지하던 날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다. 부잣집 딸이었던 수민과 유라의 질투와 시기심이 골마 터져 잔인한 괴롭힘으로 변질된 것이다. 수민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는 혜진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기억나니 혜진아? 내가 100일장에서 상 받았다고 자랑하던 그날. 우리가 축하해 준 거. 그 말에 혜진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방과 후의 텅 빈 교실. 수민과 유라 그리고 그 무리들이 혜진을 둘러쌌다. 그들의 손에는 축하 선물이라며 사온 포도주스 팩이 들려 있었다. 축하해 천재 작가님. 비웃음과 함께 터져나온 포도주스가 혜진의 하얀 교복 블라우스와 그녀가 품에 꼭 안고 있던 원고 뭉치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보라색 얼룩이 짙게 번져나가는 동안 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끈적하고 달콤한 냄새와 함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굴욕감에 몸을 떨 뿐이었다. 어머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그녀를 난도질했다. 아직도 포도주스는 싫어하니 혜진아? 수민의 속삭임은 독침처럼 혜진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수민은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든 채 혜진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다 실수로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찰랑 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와인이 혜진의 네이비색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30년 전의 포도주스처럼 짙은 얼룩이 우아한 드레스를 더럽히며 천천히 번져나갔다. 어머나 미안해라. 내가 또 손이 미끄러졌네. 수미는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30년 전과 똑같이 잔인한 승리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유라의 숨죽인 웃음소리. 모든 것이 끔찍한 대잡이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은 무력했고 그들은 강했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흐려지며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이 뭉개져 번졌다. 정적이 흘렀다. 아니, 어쩌면 혜진에게만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파티장의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아득히 멀어졌고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드레스 위로 번져가는 붉은 와인 자국과 오수민의 가증스러운 얼굴 그리고 심장을 쿵쿵 울리는 제 고동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전 그날처럼 그저 굳어버린 채였다. 어머 어쩌면 좋아. 이거 꽤 비싼 옷 같은데. 내가 세탁비는 꼭 물어줄게 혜진아. 수미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까지 하며 혜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연극을 지켜보는 유라의 입꼬리는 경멸적인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 아래구나. 혜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세 사람 사이를 갈랐다. 언제 다가왔는지 강태준이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평소에 다정하고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롭게 벼린 얼음 칼날 같아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그는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더러워진 드레스 자락을 매서운 시선으로 한번 훑었다. 수민과 유라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가 혜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했다. 아, JNK 대표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실수로 와인을 좀 쏟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미는 태준에게 고개를 숙이며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녀는 JNK 이노베이션의 작은 협력사 사장 부인이었고 이 정도 상황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혜진의 남편이 JNK 대표라는 사실이 놀랍긴 했지만 그게 뭐 대수랴. 어차피 과거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수민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겁에 질린 혜진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혜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혜진은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때 사태를 파악한 수민의 남편과 유라의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들은 각각 JNK 이노베이션의 부장급 간부와 주요 거래처의 임원이었다. 남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사람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여보? 대표님 사모님께 무슨 결례를. 남편들이 나서서 아내들을 다그치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조아렸다. 그제야 수민과 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들은 그저 차혜진의 남편에게 한 실수가 아니라 JNK 이노베이션의 절대 권력자 강태준 대표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준은 그들의 사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내의 어깨에 걸쳐주며 얼룩을 가려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민과 유라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실수? 태준이 조용히 되물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내 아내 표정이 단순히 실수를 당한 사람의 표정으로 보입니까? 그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홀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라. 두 분, 제 아내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나 봅니다. 오늘 두 분과 두 분 남편분들 덕분에 우리 회사 10주년 파티가 아주 인상 깊게 마무리될 것 같군요.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비꼬는 말투 속에 서슬퍼런 살기가 번뜩였다. 수민과 유라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남편들은 이제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대표님, 부디 너그러이.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혜진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혜진은 남편의 단단한 팔에 기댄 채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완벽했던 세상에 방금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은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싸워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늘한 기대감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도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파티장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고 혜진은 그의 단단한 체온에 기대면서도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낯설매서 오는 한기였다.
방금 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던 남자는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한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왕국의 주인이 자신의 것을 건드린 침입자를 처단하듯 서늘하고 압도적인 권력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서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가는 세단의 안락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혜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더러워진 드레스 자락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의 포도주스 자국과 오늘 밤의 와인 자국이 시공간을 넘어 겹쳐 보였다. 평창동 집의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태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는 혜진의 어깨에 걸쳐 주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녀의 앞에 마주섰다.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뭐를요? 그 여자들. 오수민, 김유라. 당신하고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일 그냥 실수가 아니었지. 당신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처럼. 혜진은 숨을 삼켰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준에게 자신의 학창시절 상처를 온전히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저 평범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둘러댔을 뿐이다. 초라한 과거를 들춰내어 이 완벽한 남자의 아내로서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다. 혜진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전국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던 날의 기쁨, 그리고 바로 그날 시작된 수민과 유라의 잔인한 질투와 괴롭힘. 자신의 그를 향한 동경이 어떻게 경멸로 바뀌었는지, 가난을 조롱하던 그들의 비웃음, 그리고 마침내 교복과 원고 위로 쏟아졌던 끈적한 포도주스. 그녀는 덤덤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턱선은 단단해졌고 두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혜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혼자 담아두고 있었어? 그는 혜진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혜진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우는 아내의 등을 오랫동안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녀를 품에서 떼어놓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하고 결연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이 30년 동안 흘렸던 눈물, 오늘 밤 느꼈던 굴욕감까지 전부. 이자까지 쳐서 아주 혹독하게 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JNK 이노베이션 17층 대표이사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이 많은 오른팔인 윤상무를 호출했다. 윤상무 긴급 감사팀을 꾸리게. 외부에 알리지 말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로만. 윤상무는 대표의 이례적인 지시에 긴장한 얼굴로 답했다.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람이야. 경영지원팀 박진수 부장. 그리고 우리 주요 협력사 중 하나인 대형 케미칼의 최현석 이사. 그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털어. 입사 첫날부터 어제까지 그들이 결제한 모든 서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품위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박진수 부장은 오수민의 남편이었고 최현석 이사는 김유라의 남편이었다. 윤상무는 잠시 망설였다. 박 부장은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대영 케미칼은 수년간 JNK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수 협력사였다. 대표님,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상무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 윤상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특별한 사유? 있지. 그들이 감히 내 세상을 건드렸어. 그날 오후 JNK 이노베이션의 감사팀 사무실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했다. 수십 개의 박스에 담긴 서류들이 쉴 새 없이 옮겨졌고 서버 관리팀은 두 사람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백업하여 감사팀에 넘겼다. 누구도 이유를 몰랐지만 회사 전체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오수민의 남편 박진수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김유라의 남편 최현석 이사는 다음 분기 납품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한 폭풍은 그렇게 가장 고요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파티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오수민과 김유라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았다. 그날 밤 강태준 대표의 싸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그 순간의 분노일 거라고, 설마 거대 기업의 대표가 아내의 작은 다툼 때문에 유치한 복수를 하겠냐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걱정 마. 내 남편이 JNK 부장인데 설마 자르기야 하겠어? 최 이사님네 회사랑 거래도 오래됐잖아. 그냥 우리한테 겁 한 번 준 거야. 수미는 유라를 안심시키는 척하며 사실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제발 회사 일에 끼어들지 좀 마. 당신 때문에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대표님께 제대로 사과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민의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그녀에게 남편 박진수 부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지금 감사팀에서 나왔어. 내 자리로 와서 컴퓨터랑 서류들을 전부 가져가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민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심장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대영 케미칼의 최현석 이사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공식 팩스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신자는 JNK 이노베이션. 내용은 간결했지만 치명적이었다.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재평가에 따른 귀사와의 모든 현행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잠정 보류 통보. 사실상의 거래 중단 선언이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JNK와의 모든 실무를 총괄했던 최 이사는 순식간에 역적이 되어 모든 임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JNK 이노베이션의 익명 게시판 JNK 광장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경영지원팀 박 부장님, 작년 여름휴가 하와이 아니었나요? 내용은 박 부장이 회사 콘도 회원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여행 경비를 일부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 부장이 아들 유학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유용했다더라. 대영 케미칼 최 이사가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더라는 식의 출처를 알 수 없지만 매우 구체적인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강태준이 기획한 여론전의 시작이었다. 감사팀이 찾아낸 비리 혐의들을 교묘하게 익명 게시판에 흘려 징계의 명분을 쌓고 내부 동정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두 사람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한편 혜진은 이 모든 소식을 태준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보여주는 태블릿 PC 화면 속 익명 게시판의 글들을 착잡한 심정으로 읽어내려갔다. 박진수 부장과 최현석 이사가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 게 사실이야? 응. 생각보다 더럽게 놀았더군.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모르고 지나쳤을 거야.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 태주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커피를 마셨다. 혜진은 남편의 그 평온한 얼굴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날 밤 자신을 위해 분노하던 남편의 모습은 통쾌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는 냉혈한처럼 보였다. 한편으로는 30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수가 만들어낼 또 다른 불행에 대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원한 게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건? 그녀의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JNK 이노베이션의 공식 징계위원회 결과와 대형 케미칼에 대한 최종 통보가 발표되었다. 박진수 부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임이 결정되었고 회사는 그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JNK 이노베이션은 대형 케미칼과의 모든 거래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중단했다. 두 개의 성벽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수민과 유라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해임 통보를 받은 날 박진수 부장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가 마주한 것은 초점 없는 눈으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 오수민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 끝났어. 박 부장이 허무하게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는 도화선이 되었다. 수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 멍청한 거 아냐?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그깟 비리 좀 저지른 게 뭐 대수라고 회사에서 잘려. 당신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뭐? 나 때문이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그날 파티에서 그 여자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내 그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는 말들이 독화살처럼 오갔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외제차, 수민이 걸치고 다니던 명품들. 그 모든 것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뽑혀나가자 그들의 결혼 생활이라는 허술한 구조물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았다. 고성과 비난 그리고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김유라의 집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남편 최현석 이사는 해고는 면했지만 회사 매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으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고 대기 발령 상태가 되었다. 사실상의 퇴직 권고였다. 그는 매일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고 유라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끔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러 다닐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 섞인 시선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혜진은 그들의 몰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태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프로젝트를 논하고 저녁이면 그녀에게 다정하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었다. 혜진은 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냉혹함에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개의 가정을 무너뜨린 남자. 그 지독한 사랑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서재에서 다음 집필 계획을 세우는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태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그만해? 그 사람들 충분히 벌 받은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너무 가혹해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두 어깨를 잡았다. 가혹해? 혜진아, 가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30년이야. 내가 3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숨죽여 살아왔어. 그들은 너의 가장 빛나는 재능을 짓밟고 너의 자존감을 조각냈어.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하려 했잖아. 내가 모든 것을 이룬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아내에게. 나한테는 당신에 관한 일에는 과하다는 건 없어.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야. 진작 알았더라면 30년 전에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사랑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깨달았다. 이 복수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남편의 복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어둠일 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영원히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남편을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할 뿐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강태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깊은 고뇌 끝에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태준이 사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였지만 그녀는 주로 자료 검색 용도로만 사용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열었다. 하얀 빈 문서 화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커서가 맨 앞에서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상처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용기를 직접 이야기해야만 했다. 혜진은 제목을 입력했다.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소설의 시작이자 차혜진이라는 한 인간의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깜빡이는 커서는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시간은 패자에게 유독 잔인하게 흘렀다. 오수민의 세계는 소리 없이 그러나 철저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남편 박진수는 해고와 동시에 형사 고발을 당했고 그들의 공동명의 계좌는 조사를 위해 동결되었다. 당연히 모든 신용카드도 정지되었다. 어제까지 VVIP 고객이라며 굽실거리던 백화점 직원은 이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늘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힘들겠다는 위로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그들이 동정한 것은 수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니었다. JNK 대표의 눈밖에 난 인물과 엮여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적인 판단이었다. 수민은 텅 빈 집에서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다. 남편은 매일같이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뿐이었다. JNK 측 법무팀은 철옹성이었고 그들이 내미는 증거는 명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집을 찾았다.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그녀를 꾸짖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JNK 강 대표를 건드려. 우리 회사도 지금 납품 계약 재검토 들어온 거 몰라?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생겼다고.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믿었던 마지막 성벽마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낼 뿐이었다. 그 순간 수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의돈, 인맥, 명성, 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는지를. 그녀는 혼자였다. 철저하게, 지독하게 혼자였다. 김유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최연석은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출근해서 저녁까지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 오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남편의 한숨 소리, 아이들의 눈치 보는 표정, 줄어드는 통장 잔고. 유라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30년 전 자신들이 차혜진에게 저질렀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재미였다. 가난하고 볼품없지만 잘난 척하는 아이 하나를 짓밟는 쾌감. 그것이 이런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유라가 먼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화려한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가 아닌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삭막한 골목이 보이는 허름한 동네 찻집에서 만났다. 둘 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는 다 같이 죽을 것 같아.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미는 대답 대신 빈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혜진이한테 가서 빌어야 하지 않을까? 수민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차혜진에게 사과를. 그 생각만으로도 자존심이 타는 듯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자존심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의 불행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명백한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을. 그것은 아직 진심에서 우러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를 찾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그 같은 시간 차혜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활자로 새겨지고 있었다. 포도주스의 끈적한 감촉, 비웃음 소리, 혼자서 얼룩진 교복을 빨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30년이 지나 다시 마주한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 글을 쓰는 것은 고통스러운 자기 해부의 과정이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을 끄집어내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아픔에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주였다. 문장 속에서 그녀는 30년 전의 어린 자신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괜찮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속삭여주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런 아내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또다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이것은 혜진만의 싸움이자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즉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묵묵히 수행했다. 밤늦게 그녀의 서재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놓는 것, 그녀가 지쳐 잠들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는 것. 그의 복수가 외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 혜진의 글쓰기는 내면의 폐허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행위였다. 몇 달 후 마침내 원고가 완성되었다. 혜진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가 잠들어 있는 그의 곁에 원고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혜진의 원고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아내가 쏟아낸 영혼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가 겪었을 고독과 아픔이 그 섬세하고 담담한 문체 너머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쳐 그의 가슴을 때렸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안함과 슬픔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뒤섞여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혜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깊이 안아주었다. 그 포옹 하나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원고는 곧장 서우 작가의 오랜 파트너인 출판사 대표에게 전달되었다. 대표는 원고를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늘 베일에 쌓여있던 작가 서우의 고통스러운 비밀을 마주한 충격과 그 아픔을 이토록 눈부신 문학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용기에 전율했다. 작가님, 서우 작가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작가님이 늘 자신을 숨겨오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한 시대에 던지는 선언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출판사는 대대적인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혜진의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 이번에는 저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지 않겠다는 그녀의 선언에 출판사 대표는 물론 태준도 굳건한 지지를 보냈다. 기자회견 당일 프레스센터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얼굴 없는 작가 서우, 드디어 정체를 밝히다라는 소식에 미디어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단상 뒤 무대 스크린에는 신작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의 거대한 표지 이미지가 걸려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가를 소개했다.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서우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무대 옆에서 차혜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결연했다. 객석에서는 저 사람이 서우라고. 생각보다 평범하네, 누구지?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혜진은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태준이 그녀를 향해 격려의 미소를 보내는 것이 보였다. 혜진은 그와 눈을 맞춘 뒤 객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우입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 차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선명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충격의 파동이 일었다. 차혜진? JNK 이노베이션 강태준 대표의 부인? 몇몇 눈치 빠른 기자들이 노트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재벌가 사모님이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종이었다. 혜진은 기자들의 술렁임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소설은 제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게 뿌리 박혀 있는 학교 폭력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잊혀진 그 시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게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책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주인공이 겪었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얻는 수익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우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던 모든 책에서 나오는 인쇄 전액을 기부하여 서우 나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말 못할 상처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찬란한 희망의 증거로 만들어낸 것이다. 차혜진이 서우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과 기부 발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은 연일 그녀의 이야기를 톱뉴스로 다루었고, 소설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는 출간과 동시에 서점가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가 겪었을 아픔에 공감했으며, 그녀가 던진 메시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광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던 오수민과 김유라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갔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가난하고 볼품없던 차혜진. 그 애가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작가이자 수백억을 기부하며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혜진이 화면 속에서 빛나면 빛날수록 자신들의 과거는 더욱 추악하고 초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느낀 감정은 더 이상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비천하고 작았는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깊은 부끄러움이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수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며칠 후 수민과 유라는 수소문 끝에 혜진이 봉사활동을 하는 분당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명품 옷도 비싼 가방도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두 사람은 도서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안으로 들어섰다. 혜진은 그때 어린이 자료실 구석에서 낡은 동화책을 보수하고 있었다. 조용한 서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책장에 풀을 바르는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수민과 유라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겨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혜진아. 저기 차혜진 씨.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평온한 시선 앞에서 수민과 유라는 준비했던 모든 말을 잊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어린이 자료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체면도 없었다. 그저 30년 묵은 죄책감과 후회가 뒤범벅된 진심 어린 울음이었다.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나직하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긴 도서관이에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얼굴로 겨우 몸을 일으켰다. 혜진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당신들을 용서하는 건 어쩌면 내 몫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30년 전에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나 역시 당신들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내 인생을 또 다른 감옥에 가두는 일일 테니까요. 그녀는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사죄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정직하게 사세요.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그것이 당신들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들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죄일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하던 책 보수 작업을 계속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수민과 유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서로를 부축하며 조용히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햇살이 유독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들이 떠난 뒤 혜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낡은 동화책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오랫동안 함께였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갔지만 어떤 이들의 삶에는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차혜진은 평창동 집의 햇살 가득한 서재에서 두 번째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다. 이번 작품은 아픔과 상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작은 기적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녀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 없는 작가가 아니었다. 서우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언론 인터뷰에도 당당히 응했고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회에도 기꺼이 나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다. 오수민과 그녀의 남편 박진수는 가진 것을 거의 다 잃었다. 박진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작은 용달차를 한 대 사서 배송 일을 시작했다. 수민은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화려한 파티장 대신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작은 분식집을 열어 땀 흘려 돈을 버는 삶이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다. 김유라의 남편 최연석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과수원을 시작했다. 유라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과일을 돌보는 삶은 낯설었지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으며 그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두 가족 모두 예전의 부와 명예는 잃었지만 그 대신 서로를 보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얻었다. JNK 이노베이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태주는 아내의 사건을 계기로 회사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의 리더십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JNK 이노베이션은 존경받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혜진은 모교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눈을 빛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작가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혜진은 그 학생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당 맨 뒤에서 자신을 향해 응원의 미소를 보내고 있는 남편 태준을 잠시 바라본 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행복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녀는 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아픈 과거는 감옥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폐허 위에 무엇을 새로 지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30년 전 포도주스 얼룩과 함께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의 발원지가 되어 있었다. 차혜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세상에 오랫동안 향기를 남길 것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